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유료 정보 서비스가 이용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의견 반영해서 방송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경제 박뉴스부터 시작하죠.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공포가 사실은 이 금융시장을 계속 흔들고 있는 모습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국내 주식시장이 우려했던 대로 이제 급락했습니다. 코스피가 3% 넘게 떨어졌고요. 원달러 환율은 또 급등했습니다. 어제 종합주가지수가 하루 만에 69포인트, 3.09%가 내렸습니다. 2176선까지 밀려났고요. 이 하루 낙폭으로는 지난 2008년 10월 이후 15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3% 넘게 빠져서 660선대로 추락을 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8원 급등했는데요. 달러당 1176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행히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 유럽 증시가 모처럼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제 450포인트 넘게 급락했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187포인트 정도, 절반가량 단기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확진자 발생 지역이 지금 아시아를 넘어서 북미, 유럽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2차 감염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어서 여전히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가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2%대 중반까지 하향 조정했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이제 올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제시를 했는데요. 1년 전보다 0.2%포인트 떨어진 겁니다. 왜 잠재 성장률이 중요하냐? 경제의 어떤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잠재 성장률이란 이 물가를 감안하지 않고 한국각가 보유하고 있는 노동력, 자본 등 모든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성적표인데요.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우리 경제가 빠르게 늙어가면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이제 IMF 외환위기를 겪기 전만 하더라도 7%를 웃돌던 잠재 성장률이 1998년 5%대로 크게 떨어진 이후 지금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2009년 이후 3%대로 추락을 했습니다. 이 점진적으로 이제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2018년 2.9%로 2%에 진입한 뒤 2년 만에 다시 2% 중반까지 내려앉은 셈인데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하락 속도는 터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크기 때문에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합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잠재 성장률이 하락한다면 이거 사실은 상당히 큰일일 것 같은데 원인과 해법이 있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OECD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하락의 원인을 고령화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생산성 하락으로 우리 경제 기초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생산성 하락, 분명히 해법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만 15세부터 64세 인구인데요. 당장 인구를 급격히 늘릴 묘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등으로 단기간에 생산 요소 투입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길밖에 없는데요. 기업들이 마음껏 혁신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노동시장을 유연해야 가능합니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라는 거고요. 또 앞으로 미래 먹거리,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신산업을 기준으로 해서 경제 구조의 어떤 틀을 바꾸는 개혁이 속도를 내야 한다라는 건데 이에 이제 이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이런 추세로라면 잠재 성장률은 조만간 1%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1%대로 떨어진다고요?
지금 1년에 0.2%포인트씩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속도로라면 향후 3, 4년, 5년 이내에 1%대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정말 암울한 소식인데. 근데 정부가 무슨 최대 2조 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달 광주부터 긴급 장관회의를 가졌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방역을 위한 예산을 신속 집행하겠다라는 건데요. 필요할 경우 2조 원의 예비비까지 풀겠다는 겁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우리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정부는 우선 이 선제적 방역을 해서 208억 원의 방역 대응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요. 이 예산에는 방역 대응 체제 구축 운영비, 검역 검단 진단비, 격리 치료비, 그리고 재외국민 보호에 필요한 전세기 파견 예산 10억 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경우 올해 예산에 편성된 목적 예비비 2조 원까지 지원하겠다라는 건데요. 2015년 메르스 추경 17조 3천억 원보다는 규모가 적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추이를 면밀히 살펴가면서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이 더 증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도 좀 떨어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나오니까 여기 대해서 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좀 활성화를 시켜보겠다 이런 노력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백기정 2호선의 사건 와이파이. 하나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풀어보는 사건 와이파이 시간이죠. 오늘도 이성과 감성의 이해를 도와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백기종 전 수도경찰서 강력팀장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 의견 반영해서 두 분과 함께 사건 와이파이 풍부하게 얘기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지금 민족 대명절인 설날 연휴에 사실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동해에 있는 한 펜션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났고 여기 묵고 있던 일가족 7명 중 6명이 숨지었다. 이런 사고 소식이 있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동해 펜션 가스 폭발 사고입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 말씀을 먼저 들어보고 한번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요.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공하성입니다. 역시 우선 이번 사고가 가스 폭발로 인한 사고다. 그런데 이게 역시 인재였다. 이런 얘기가 밝혀졌습니다. 이 가스 폭발의 원인은 정확히 뭘까요? 국가수에서 이제 폭발의 원인은 면밀히 조사 중에 있고요. 네. 쟁점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인덕션을 켤 때 나도 모르게 바로 위에 있는 가스 중간 밸브를 열었다가 닫는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고, 그래서 가스 냄새가 나니까 환풍기를 또 틀게 되고요. 네. 이때 환풍기 스위치가 전기 불꽃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이 점화원 역할을 해서 가스 폭발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실안에 있던 휴대용 부탄가스 통이 2차적으로 폭발하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요리를 하는데 과대 불판 등을 사용해서 부탄가스 용기가 가열이 돼서 부탄가스 용기가 폭발을 했고 화재로 발생이 되면서
이 화재에 의해서 그 예비 부탄가스가 연이어 폭발하는 이런 상황도 가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전기 인덕션 설치된 상황에서 가스 중간 밸브가 열려 있었고 과대불판 사용해서 부탄가스가 폭발한 거다. 이렇게 지금 보신다는 건데요. 사실 이게 그 해당 펜션을 조사해 보니까 장시간 동안 가스 누출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날 오전 사고가 난 그날 오전까지도 또 다른 분들이 그 펜션에서 머물렀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왜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분들은 그러면? 그 객실이 총 8개였는데 네. 6개 객실에 인덕션을 설치했고 2개 객실은 그대로 이제 그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네. 그 LP 가스 용기를 보니까 그 용기에 성에가 끼어 있었던 것으로 봐서는 그 가스 누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펜션의 특성상 손님이 수시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네네. 가스가 누출이 되더라도 그냥 그 단순한 그 휴대용 부탄가스 사용으로 인해서 그 일시적인 가스 누출로 착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창문을 열어놓게 되고 뭐 환기를 시킨다든가 해서 임시 방편으로 이 대체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또한 그 펜션을 이용하는 사람이 한 번쯤은 주인한테 아마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때 주인은 그 가스 중간 밸브를 그 사용하지 말라. 이것은 사용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혹시 이 정도로만 말하고 계속 무시해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해당 펜션은 결국 이제 무허가 영업을 하는 곳이었고 뭐 소방 당국의 그 점검도 사실 받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던데 이렇게 단속을 피해서 불법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빈틈 같은 게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 숙박시설이나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네. 음식점이나 다가구 주택 등으로 신고를 해놓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속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한 언론사에서 그 사고 난 펜션 주변 5km를 검색해 보니까 펜션이 이런 4곳이 있었는데 네네. 이곳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이 중에서 64곳이 숙박시설이나 민박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0곳만 그 펜션으로 신고가 되어 있고 나머지 64곳은 그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이 미신고 펜션의 경우에는 각종 소방 점검을 받지 않아도 되고 네. 화재 경보기라든가 피난 설비 이런 걸 설치 안 해도 이런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제재할 법이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근 5km 반경 내에 있는 곳을 확인해 보니까 74곳이었는데 그 중에 64곳이 전부 다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곳이었더라 이런 얘기인데, 아이고 이게 지금 우리 그 이런 걸 운영하는 분들도 문제인 것이고 좀 당국도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그 불법 영업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그 반드시 이런 그 펜션과 같은 그 숙박업 영업을 하려고 하면 그 영업 신고를 하도록 홍보와 계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처럼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단속에 잘 걸리지도 않고 설마 단속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뭐 범칙금 얼마 정도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정상적으로 영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보다 훨씬 수월하고 이 편한 것이 사실은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제도적으로도 문제이고 우리 안전 불감증도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얘기십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화성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백기정 팀장 그리고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 팀장님, 우리가 이제 잊을만 하면은 이런 네. 참사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동안 있었던 비슷한 안전사고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안전 불감증을 좀 일깨워 드리고 경각심을 좀 갖자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94년도 12월 7일 날 혹시 그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서울 아현동 네네. 그 맞아요. 가스 폭발 화재 사고가 났었어요. 이때 사망자가 12명이고 부상자가 101명인데 건물이 145동 그다음에 이제 차량과 이런 게 엄청나게 파손됐는데 이때 인근에 그 거주하는 분들 210세대 55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대형 사고였어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기억나는 게 어떤 거냐면 95년 4월 18일 날
대구 그 상인동 이때 지하철 공사장을 하는데 대구 모 백화점 상인점 신축 공사장에서 이 가스 배관한 그 저거 파손을 합니다. 가스 배관을. 네. 그렇게 돼서 이제 가스가 새어 나와가지고 신고를 했어요. 근데 30분 동안 도시가스에서 늑장 대처를 하는 바람에 이게 30분 후에 50m가량 불기둥이 빵 치솟으면서 가스가 폭발합니다. 근데 이 사고로 지하철 공사장 복공판이 무려 400m가 내려앉아 버려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때 차량이 150대가 파손이 됐는데 건물도 물론 80여 채가 파괴가 됐죠. 근데 이제 가장 안타까웠던 건 그때 초, 중, 고, 대학교 등교한 학생들, 시민 등 이게 101명이 사망을 해버립니다. 엄청난 대형 사고였죠. 네. 그리고 부상자가 145명. 이래서 지금 그 당시 600억이지만 지금 그 환산해 보면 아마 수천억 그 재산 손실이 났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그 대명동 역시 이것도 대구 대명동인데 2013년도죠. 이게 가스 그 충전소에서 가스 충전을 하던 중에 이게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제가 또 왜 기억을 많이 하고 있냐면 그 당시 대구 남대명 파출소 경찰관 네. 인근을 순찰하던 직원이 그 가스가 폭발하는 바람에 현장에서 그 사망을 해버리는 사고가 생기고 주민 11명이 중상을 당했던 사고가 있었고요. 네. 또 안타까운 사건을 하나 더 소개를 드리면 사실 2018년도 그 12월 달에 서울 대성고 학생들 네, 강릉 네. 펜션 사고죠. 그렇죠. 이때 10명이 학생들이 이제 그 MT를 갔다가 이 가스 누출 사고로 4명이 사망을 하고 6명이 중상을 당하는 이런 사고가 연이어 있었죠. 근데 네. 이번에 또 이 동해 펜션 사고. 그러니까 안전 불감증이 상당히 사고만 할 때만 이슈가 되고 경각심을 갖는데 그런데 시간만 조금 지나면 망각하는 이런 안전 불감증 때문에 제가 이 사고를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말씀만 들어도 상당히 사고들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안전불감증 얘기하시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5703 쓰시는 분께서 아현동 가스 폭발 사고 잊히지가 않습니다. 안전불감증 정말 심각한데요. 우리 정말 모두들 좀 각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9928 쓰시는 분께서도 강릉 펜션 사고 나서 우리가 전부 다 안타까워한 게 언젠데 다 모두 까먹었나요? 이런 얘기 좀 주시고 계십니다. 이호선 교수님,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다. 이런 얘기하고 안전 불감증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번 사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안전불감증 얘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번 사고가 무슨 결과를 냈는지 한번 보세요. 가족 역사에서 한 세대를 증발시켜 버렸습니다. 네. 전체 이번에 사망자가 6명인데 그게 다 가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다 자매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에서 더군다나 아들을 잃은 그 형제를 위로하러 갔다가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는데 지금 뭐 호텔이나 물론 이런 것도 그렇겠지만 펜션들 지금 조금 전에 그 공화선 교수님과 통화를 하면서 반경 5km 이내 74개의 펜션이 있는데 64개가 불법 영업이었다. 네네. 펜션은 주로 가족 단위로 가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또 가족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척들이 가서 공동의 공간으로 함께 방을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건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는 건데 결국 그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은 뭐였는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전불감증이었던 거거든요. 이건 뭐냐? 공적 의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 뭐 가스 관련된 폭발 아주 구체적인 원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웬만한 그 화재 사고가 나더라도 아파트와 같은 집단 건물에서도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더군다나 인덕션을 사용하는 상황이었다면 이게 다른 외부의 가스가 연결되어서 폭발되는 사건들은 많지 않다고 제가 전문가한테 어제 얘기를 좀 들었는데 네네. 결국은 이건 뭐냐. 공공윤리가 대단히 낮은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책임감이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봐야 되고요. 네. 결국 그 뭐 직접 그 가스 그 마개를 주인이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네. 사실이라면 안전보다 가성비를 그리고 실제 이 영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돈을 버는 일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보호하는 직업이라는 직업윤리도 전혀 없는 거거든요. 네. 전 이 사건을 보면서 이 가족의 한 세대는 누가 보상할 수 있겠는가 너무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사실 좀 전에 이제 그 얘기도 나왔지만은 공공윤리가 좀 의식이 부족하고 책임감이 결여돼 있고 안전보다 가성비를 따지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그런데 좀 전에 공화선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신고를 안 하는 게 훨씬 더 본인 입장에서는 업주 입장에서는 편하고 더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거다.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백기종 팀장이 보시기에 법적으로 이렇게 지금 제재를 가하지 않는 그래서 9년간이나 무허가 영업을 하다가 참사로 이어진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무허가 배짱 영업인데요. 이게 지금 상당히 골치가 아픈 문제입니다. 이제 네. 그 현실적으로 왜 그러냐면 작년 12월 9일 날 동해 소방서에서 소방 점검을 하면서 이 300여 곳 중에 한 곳이에요. 이게 사고 난 곳이 300여 곳을 불법 그 업소로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해시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300여 곳이 되는데 몇 명의 인력으로 모두 점검을 해서 사전 지도 감독을 할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지금 사실은 제가 들을 때는 고충은 이해가 되면서도 상당히 변명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동해시의 홈피에 지금은 삭제된 상태입니다만 이 사고 난 토바 펜션이라는 곳을 2층에 있는 건데 이거를 동해시 홈피에 게재해가지고 가볼 만한 펜션으로 안내를 해놨어요. 아, 가볼 만한 펜션으로? 그리고 클릭을 하면은 그 펜션 가는 길, 객실, 요금, 특징까지 전부 소개를 해놨단 말이에요. 물론 그 지역에 보면 지자체는 그 선출직이죠. 지자체장이. 그래서 이제 간내 주민들의 어떤 단속보다는, 표로 연결하는 부분들이 사실 이번 사고도 있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분석을 해요. 왜 그러냐면 표로 연결되는 거예요? 네, 강력한 단속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많은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안전을 돌봐야 되는데 개개인의 편의를 도모해주고 강력한 처벌이나 사전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는 분석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물론 무려 9년 동안 2011년도부터 다가구 주택으로 신고해놓고 불법 영업을 해왔잖아요. 불법 펜션으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분명히 불법 업소인데 시에서 이게 홈피에 개설을 해가지고 안내를 할 정도면 네. 사실은 담당자가 현장에 한번 나가서 과연 이게 허가는 업소인지 네. 아니면 불법 업소인지 홈피 개설을 하려면 그 정도 사전 조사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결국 불법 펜션을 시에서 버젓이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광고를 해줬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앞에 제가 말씀드린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부분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네. 사실은 인력이나 예산 이런 타령만 할 게 아니라 주어진 그 책임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 사전 지도 감독을 했더라면 과연 이런 사고가 났을까요? 2011년도에 배관 가스안전공사의 점검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이게 8년 동안. 네. 결국은 업주가 경찰서 뭐라고 진술했습니까? 아니 배관 끝을 내가 막아놨다라고 했는데 네. 이번에 대체적으로 폭발 현장 상황을 보면 앞에 공화성 교수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그 이동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20kg 넘는 LPG 가스 용기 2개하고 네. 그다음에 이동식 휴대용 가스레인지 1개가 설치가 돼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현장 상황으로 봐서 가스가 누설이 돼 있다가 네. 이게 가스레인지 이동식 가스레인지를 켜니까 이게 발화가 접촉이 되면서 가스와 연결되면서 폭발이 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에 4명이 사망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동식 개인 버너가 폭발한다 그래도 이런 큰 사고는 안 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경찰도 가스가 누출이 돼 있는데 가스레인지를 켤 때 네. 이게 발화가 되면서 가스가 폭발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냐. 네. 바로 앞에 말씀하셨지만 보십시오. 5자매. 이 중에 70세가 큰언니고 이제 마지막 자매가 사실은 이제 그 50대인데 5자매 중에 마지막 자매는 늦게 합류한 거예요. 그러니까 66세 된 둘째 언니의 아들이 캄보디아에서 이제 병으로 사망했어요. 아, 셋째가 아니라 셋째. 둘째. 예, 둘째입니다. 둘째예요? 66세. 둘째예요. 잘못 알려줬었군요. 첫째 언니가 70세고. 그러니까 이분의 그 외아들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걸 이루하자 5자매가 모이기로 했는데 네. 결국 이런 소방서,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관계기관의 사실은 업무 소홀로 인한 사고가 아닌가. 바로 이게 안전불감증이 아니라 바로 관계기관의 어떤 관리 지도 감독이 부실했다. 결국 한 세대 가족이 전부 네. 앞에 말씀하셨지만은
5자매 중에 4자매가 6명이 사망을 해버린 남편과 포함해서 네.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는 깜짝 놀란 게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홈피에 가불만의 맞아요. 펜션으로 소개가 됐다면은 그 시에서도 그 펜션이 펜션으로 영업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고 거죠. 또 가불만한 곳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본인들도 뭔가 좀 점검을 해봤을 텐데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게 무허가 영업을 하고 이런 소방시설 같은 것들을 전혀 8년 동안 무허가 보지도 영업을 한 않고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요? 저는 이게 좀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그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경 5km 이내에 74개 펜션 중에 64개가 불법이었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러면 이 64개의 불법 영업을 하는 펜션에 대해서 적절한 관리와 조치가 지금까지 안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10년이 지나잖아요. 점도 4살이 돼요. 그래서 이게 점인지 4살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처럼 과연 이게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도 그 업주조차도 그 감각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에게 맡겨진 안전의 범위가 아니라 이런 소방과 관련된 관리는 관이 그리고 시가 전적으로 나서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익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불안불안하게 영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을 텐데 이익을 담보로 한다면 이 불안은 반드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불법 영업은 도대체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왜 지속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네. 되잖아요. 네. 첫째는 주변에 74개 중에 64개가 불법인데 너나 네. 할 것 없이 다 있는 가장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사례이고요. 그러니 당연히 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할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영업을 하면서 별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네. 앞으로도 별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나에게 혹시 이게 불법 요소가 돼서 문제가 된다면 전체 74개 중에 64개가 불법이면 집단 대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 문제도 있지만 생계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니 시가 해결해달라. 이렇게 집단 대응도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불법 영업은 이거는 뭐 어떤 생계를 위한 어떤 조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시가 했던 명확한 오류가 분명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지금의 오류나 잘못을 뭐 가리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처벌도 중요한데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동해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숱한 펜션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이런 위험을 담보하고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그 위험의 장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정부 차원에서 이 안전망에 대한 확보를 발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아까 이제 계속 얘기를 이어가다 보면은 이거 동해시 공무원들이 문제 아닙니까? 이분들 직무유기 아니에요?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요. 네. 그 5자매 중에 이제 그 한 그 자매의 아들이 회에서 외아들인데 사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모임을 갖자라고 해서 네. 이 자매 중에 한 분이 동해시에 거주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동해시에서 회도 먹고 설날 우리가 대게라고 있어요. 이번에도 그렇죠. 이 사고가 대게를 찌려고 이동식 그 레인지에 올려서 대게를 올려놓고 이 그 발화를 시키다가 사고가 난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사실은 5자매 중에 4자매하고 남편하고 6명이 사망을 했다는 사고는 과연 이 사람들의 잘못일까요? 아니거든요. 네. 동해시에 가서 지자체라든가 관련 기관이 모두 안전에 대한 담보가 돼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정말 그 서로 위로해주고 설날 저녁 때 모여서 가족들 간에 형제 자매 간에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갖자고 했는데 결국은 한 세대 가족 전체 거의 90%가 세상을 별세를 하게 만들어버리는 네. 그런 도화선이 됐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과연 이게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공무원들 비난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할 일을 안 하면 이런 안전 불감증에 그럼요. 대한 이런 사람으로 대한 인재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무슨 일만 있으면 탄수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네. 자기 할 일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맨날 보면 인력이나 예산을 타령을 하는데 이거는 바로 지자체장 관계기관의 수장이 전 책임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네. 부분에 대해서 교양을 하고 그다음에 업무적으로 정말 그 어떤 질책을 하거나 아니면 격려 지지를 하면서 네.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이런 태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이건 이제 공무원들의 태도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요. 네네. 이번에 사건을 보면 저도 새롭게 알게 된 게 공무원들이 실제 그 점검을 하러 가더라도 그 건물주나 그 해당 관계자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면 가택으로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펜션이 아니라 자기네가 다가구 그렇죠. 주택으로 다가구 주택으로 해놨기 때문에 생겨난 안 받을 일이라서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허가를 내준 그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관리를 위한 이런 법적 체계들이 다 이 서로 간에 맞질 않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법 개정도 같이 들어가야 되고 허가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도 물론 공무원들의 역할을 통해서 엄격함을 조금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네. 저는 소비자들도 조금 신경 써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저도 어디 가거나 그러면 요새는 무슨 여러 사이트들이 많아서 무슨 네. 컴 이런 거 많잖아요. 들어가면 호텔방만 보고 펜션방만 보는데 그게 아니라 그 각 홈페이지들마다 하나씩은 더 얹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안전점검을 받았다. 언제 받았다. 어떤 항목들을 받았다라는 걸 같이 올려주고 소비자들도 그걸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확인을 하는 과정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어떤 시스템으로 이걸 갖춰놓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민의식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안 돼 있는지에 대해서 또 경우에 따라서 뭐 신고도 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상황을 갖추러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지금 이제 뭐 소방 관련된 규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백기준 팀장님 말씀하고 연결을 해서 보면 이게 만약에 시에서 알고 있는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실제 그것이 펜션 영업을 하지만 허가를 안 받았다는 걸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시 그렇죠. 공무원들이. 그러면 이게 본인들이 신고를 안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무허가로 영업하고 있는 거니까 과태료를 뭐 하든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거 영업 다시 제대로 하고 신고하고 영업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아라. 이걸 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소방 규정하고는 무관하게.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 좀 이호선 하는 거죠. 교수님의 말씀에 예.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그 시민들이나 어떤 편의시설을 이용하러 가는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 확인을 하고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자기 할 일을 다 하자라고 하는 제 말씀 제가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관계 법령에 대한 어떤 숙지를 하고 그런 부분에 지도 감독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인력 예산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찾아가는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관계기관이나 지자체의 어떤 사전 지도 감독을 믿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안심하고 하는 건데 이런 불행한 사고가 날 거라고 예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시민 정신 필요하고 자기 소위 말하면 어떤 그런 부분들 사전에 점검하고 알고 가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거든요. 물론 경각심을 갖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네. 공무원들이 할 일을 하자고 하는 부분이 정말로 어떤 그 무사안일주의가 아니라 대부분 공무원이 열심히 하지만 네. 그러나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런 불행한 사태를 내기 때문에 사전 점검을 하는 자기 어떤 업무를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국민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을 믿고 지자체를 믿고 그 시설을 이용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홈피에 펜션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이게 뭐가 그러니까. 숙박업소였다고 하는 부분은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 크게 보면 동해시뿐만이 아니라 전체 펜션을 관리하는 각 관광지에서는 맞습니다.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트라우마나 어떤 불안감을 준다라는 측면에서 사전적 대책이 절실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다는 지금 우리 거죠. 그 공호봉투 쓰시는 애청자분께서도요. 백 팀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공무원도 각성해야 되고요. 이번 사건 전부 관련해서 사례집 만들어서 재발 방지해야 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 또 6635 쓰시는 분께서도요. 아현동 가스 폭발 사고, 삼풍 백화점 사고, 성수대교 붕괴 사고, 세월호 사고 얼마나 더 많은 사고로 인명 피해를 당해야 이 땅의 안전불감증이 맞아요. 없어질지 너무 속상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거든요. 그 사실은 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참 상당히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러니까 지금 소방 공무원을 못 들어오게 한 그 건물주도 사실은 문제가 있지만 이게 법적으로 그분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게 그 사람이 권리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768을 쓰시는 분께서는요. 이분은 혹시 백기정 팀장님하고 관계자분이 아닐까 걱정되긴 하지만 백기정 팀장님을 안전행정부 장관님으로 적극해드립니다. 명확하고 시원시원한 답변 역시 백기정 이렇게 막 보내셨는데 참 관계자는 아니시죠? 아닙니다. 네, 지금 저희가 웃을 때가 아니라서 제가 진짜 웃지는 못하는데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자,
이거 하나 또 여쭐게요. 이번 사고가 안타까운 게 안 좋은 일을 당한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에서 일어난 사고였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럼 이 가족들에 대한 피해 보상 이런 건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제 쉽지 왜 않아요? 그러냐면요. 예. 자, 보험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보험은 다가구 주택으로 보험을 가입을 해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 보험회사에서는 어떤 거냐면 이게 지금 약관이나 정관에 대해서 불법이거든요. 왜 그러냐? 펜션이라고 하는 분은 불법 펜션에 위험 요지가 다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보험료도 비싸고 또 특약이나 정가이나 약관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해지를 임의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이제 있어요.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국 패소해요. 이런 형태. 보험 들 때 이거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는 거를 말하지 않았으면 그렇죠. 사실 보험회사에 굉장히 회사에서는 유리합니다. 이걸 안 지켜도 판결이 되는 보험회사 거죠. 쪽으로 예. 손이 들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펜션 업주가 재산이 있다라고 하면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서 충분히 배상이나 어떤 구상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펜션 주인 앞으로 된 재산이 없다라고 할 때는 어떤 업무상 가실치사상으로 형법상 처벌은 받지만 네, 민사상의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한 가지 방법은 뭐냐. 네. 지자체를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불법 업소라는 걸 알았고 소방에서 통보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 사전 지도 감독을 안 하고 사전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자체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하다는 그런 분석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저도 사실 법조인으로서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 아까 시에서 홈피에서 가볼 만한 펜션으로 만약에 추천했다면 그럼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지자체한테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김근영 씨 유튜브로 보시는 김근영 씨 같은 경우는 담당 공무원 처벌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셨고 이명숙 님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철저히 집중조사해서 이런 거 꼭 찾아야 되고요. 특히 홈피 홍보한 곳이니까 이거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자, 이효선 교수님.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내 수준의 안전과 필요한 수준의 안전은 다르다라는 걸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특별히 공공이 사용하고 집단이 사용하는 부분을 시나 관이나 이렇게 공공 영역에서 용인하거나 유지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그냥 가져가는 것 인정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다 찾아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사람은 책임지고 꼭 우리가 이번에 알게 된 사건들이 다음번에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확실한 방지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방지책 정말 좋은 말씀인데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백기정 전 팀장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5003 쓰시는 분께서요. 시민들이 지자체 문제까지 확인하면서 펜션 알아보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공무원들, 지자체분들 본인들이 일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이번 참사는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고요.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저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뉴스 탐구생활 즐거운 스포츠 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스포츠 뉴스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는 4부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역시 수요일 되니까 또 제가 나온다고 목소리도 힘이 들어가고 네, 아주 기분 좋아 맞습니다. 보입니다. 네, 제가 우리 소장님을 위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막 밝게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키워드는 뭘까요? 23세 이하 축구 대표팀입니다. 23세 이하 축구 대표팀 축구 우승한 거 우승했죠. 처음이라면서요. 이게 아시아권 대회인데 유독 23세 이하 이 챔피언십이 우리하고 인연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 놀라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 2014년에 처음 대회가 만들어졌거든요. 네. 4회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3번 우승 못했고 이번에 우리가 우승을 했고요. 2마리 토끼 잡았거든요. 네. 우승하기 직전에 4강에서 호주 이기면서 9회 연속 올림픽 진출 티켓 따냈고 그렇죠. 우승 해냈죠. 사실 저는 원래 축구 안 좋아했는데 예. 우리 스포츠 문화연구소의 위해서 최동호 소장님 때문에 제가 사실은 봤습니다. 근데 날 믿어봐 무슨 이런 거죠. 네, 사실 뭐 소원을 믿기는 말해봐. 싫었으나 어쨌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봤는데요. 예. 23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9회 연속 올림픽 진출에 성공을 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축구에서는 올림픽 최다 연속 출전 기록을 갖고 있는 나라거든요. 네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9회 연속 올림픽 출전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우리의 권하들, 태국 전사들 정말 훌륭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좀 요즘 또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데 예.
일본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나왔다는데 예. 올림픽 가도 됩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최악의 경우에 네.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올림픽이 연기가 될 수도 있죠. 아, 올림픽이 연기될 수도 있어요? 예. 아, 이런 경우 어떡합니까? 취소된 적은 딱 2번 있었거든요. 여태까지 전쟁 때문에. 근데 네. 연기된 적은 한 번도 없었었죠. 근데 최악의 경우에는 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네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올림픽이 7월 24일 도쿄에서 막을 올리잖아요. 네. 이 올림픽 개막 전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히지가 않는다. 네. 자, 그런데 바이러스는 잡히진 않았는데 올림픽 때문에 보통 이 올림픽 하면 선수단 규모가 12,000여 명에서 15,0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 관광객까지 찾아옵니다. 네. 그러면 한 80만 명에서 최대 100만 명까지 도쿄로 온다고 가정을 해야지 되는데 보름 동안 도쿄로 전 세계에서 한 100만 명이 몰려들었다가 그렇죠. 올림픽 끝나면 전 세계로 다시 퍼져나간다. 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까지 하게 되잖아요. 물론 이제 뭐 도쿄에 그런 건 아직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바이러스가 잡히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제 네. 7월에 개막하기 때문에 최소한 한 5월까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네. 5월 이후로도 진정이 되지 않으면 이런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볼 수는 있겠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네네. 2016년 리우 올림픽 때도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아, 그때 지카 바이러스인가? 예. 그랬죠. 이 2016년 리우 올림픽 개막하기 전에 지카 바이러스가 이제 창궐해 가지고 전 세계가 이제 공포에 떨었죠. 이때 네. 전 세계의 보건 전문가 100여 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었어요. 이때 이제 성명서의 내용은 뭐냐면 네. 올림픽 연기해라. 아, 위험하니까? 예, 바이러스가 감염 퍼진다? 위험을 무릅쓰고 올림픽 개최하는 거에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일이다라고 올림픽 연기를 이 전 세계 그 보건 전문가들이 촉구하기도 했었었고요. 그리고 네. 선수 중에서도 나 무서워서 못 가겠다. 어머나, 누가 그랬어요? 호주 골프 대표팀의 이제 애덤 스콧이라는 선수하고 또 미국 농구 대표팀의 크리스 폴을 포함해서 네.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우리나라에도 그때 부참한 선수가 있었거든요. 나 위험하기 간다. 때문에 나는 올림픽 참가 안 하겠다라고 선언한 선수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올림픽 개막 전에 이 지카 바이러스가 이제 잡혀가지고 별탈 없이 올림픽이 치러졌죠.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리우 올림픽 때도 그런 걱정은 있었으나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런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이 돼서 별탈 없이 막을 내렸다. 예. 근데 이번 도쿄 올림픽은 아직 6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제 확산 상황을 좀 봐야 된다. 그렇죠. 그런 얘기네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지금 스포츠 행사 같은 게 다 취소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스포츠 행사, 스포츠 경기가 모두 다 취소가 되고 있죠. 이제 스포츠는 그 특성상 관중이 한 공간에 많은 관중이 모이다 보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이 감염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겠네요. 뭐 예를 들면은 그 중세 유럽에서 이제 전염병이 돌 때 그때는 이제 의학이 발전하지 못해서 이 전염병의 감염 경로나 원인을 모르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그 자구책 중에 하나가 교회에 모두 모여서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요? 예. 아, 그게 끝이에요? 신앙의 힘으로. 교회에 모두 모이다 보니까 전염병을 오히려 더 확산시키는 그러겠네요. 그런 일도 있었었죠. 근데 그 때문에 이제 스포츠 경기도 중국 내에서 모두 다 취소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여자 농구, 여자 축구, 복싱, 올림픽 예선전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었었거든요. 전부 다 네네. 취소되고 다른 나라에서 다시 일정을 잡아서 경기를 치를 예정이고요. 예를 들어 또 이 항저우에서 이 아시아 실내 육상 선수권 대회 열릴 예정이었던 거 취소가 됐고요. 네. 올림픽 예선전뿐만이 아니라 국제 대회뿐만이 아니라 중국 내에서 열리는 중국의 프로스포츠 국내 경기도 전부 다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던 올림픽 예선 관련된 경기들이 다른 나라에서 열리거나 아예 그냥 취소되거나 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열리게 되죠. 그렇군요. 지금 뭐 항저우에서 실내 육상 선수권대 열리려고 했던 것도 취소되고. 예, 우한뿐만이 아니라 이 중국의 대부분의 도시에서 열릴 예정인 이 경기들이 모두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한에서 개최하려고 했던 게 취소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예. 우한이 아닌 다른 곳에서 열리려고 했던 것들도 지금 다 취소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베이징이나 항저우 또 상하이에서 열릴 국제대회 전부 다 이제 그 다른 나라로 개최 장소를 옮겼고요. IOC도 예를 들면 우한에서는 이 복싱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예선전이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네네. 웬만하면
이 우한에서 그냥 예정대로 개최하려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켜보고 있다가 예상외로 이게 확산 속도가 빨라지니까 급기야 취소를 한 거죠. 그렇군요.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매우 불쾌할 것 같아요. 사실은 걱정이죠. 우리나라도 관광 안 가고 중국 이 사태 때문에 중국인들도 이제 안 가고 이래가지고 관광업이 문제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예. 올림픽 특수를 노렸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 올림픽 특수도 있고요. 특수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그 아베 총리가 올림픽을 통해서 강한 일본 그렇죠.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했던 있겠죠. 거, 거기다가 후쿠시마 이 원전 사고로 인한 이 방사능 오염 문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났다. 이런 거를 좀 근사하게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 방사능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까지 겹치게 되면서 도쿄올림픽 굉장히 악재가 지금 쌓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올림픽이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인가 얘기는 여기까지는 하도록 하고요. 축구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23세 이하 대표팀이 9회 연속 올림픽 진출을 이뤄내면서 이번에 정태욱 선수가 연장전에서 1대0 그러니까 결승전의 연장전에서 그 결승골을 터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4강전에서 우리가 호주를 2대0으로 이기고 9회 연속 올림픽 진출 확정을 졌고요. 이제 결승전에 올라가서 말씀하신 대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연장전에서 정태욱 선수 이제 결승골 1대0으로 승리를 했죠. 그런데 이 정태욱 선수도 그렇고 정태욱 선수 수비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 대표팀 우승하기까지 이 6경기에서 모두 10골 넣었는데 이 골 넣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때문에 이번 이 23세 이하 대표팀의 특징 두 가지. 네네. 우선 특출난 스타가 없다. 아, 스타 플레이어 딱 없다. 꽂으라는 이 사람이 없다. 네. 그런데 베스트 11도 없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두 개가 더 없네요. 그런데 어떻게 이겼어요, 우리가?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이겼냐면은 이 특출난 스타가 없는데 특출난 스타의 이 공백을 메꿔주는 23명 전 선수들의 고른 경기력이 돋보였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 조별리그 3경기를 포함해서 결승전까지 3경기 뛰었으니까 모두 6경기를 뛰었거든요. 그렇죠. 이 6경기에서 선발전 멤버만 보면 이 1차전 조별리그 1차전 뛰고 나머지 5경기에서 선발 멤버만 보면은 모두 29명이 교체가 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그러니까 1차전 뛰고 2차전 중국전 뛸 때 선발 멤버가 무려 7명? 예, 1안전에서 7명이 교체가 됐고요. 그 다음 경기에서 6명, 8강전에서 8명, 4강전에서 5명, 결승전에서 3명이 선발해서 교체가 됐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바꾼 거예요? 부상당했나요? 그제 김학봉 감독이 귀국했습니다. 귀국하면서 당연히 물어봤죠. 선발 기용의 폭이 굉장히 큰데 왜 이렇게 바꿨냐. 그러니까 더워서 그랬다. 엥? 더워서 그랬던 건 뭐냐면은 체력 소모가 많다는 맞습니다. 건가요? 예. 이게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이 조별리그뿐만이 아니라 이 결승전까지 염두에 두고서 선수들의 체력 안배를 위해서 골고루 이 출전 시간을 조정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체력이 심한 지역에서 체력 소모가 심한 지역에서 경기를 할 때 누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승전에서 아주 팔팔한 선수들 내보내고 뛰면은 유리한 거니까. 근데 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지는 못하거든요. 왜 못할까요? 위험하잖아요. 사실은 결과가 잘 안 나오면. 그렇죠. 위험한데 그 위험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가장 좋은 팀, 정말 센 팀의 조건은 뭐냐 하면 모두 다 잘하는. 맞습니다. 주전 선수와 비주전 선수의 기량 차이가 적어야지 되겠죠. 그렇죠. 근데 국가대표팀 하면 잘하는 선수를 뽑는 거잖아요. 근데 잘하는 선수 뽑아서 국가대표팀을 만들어놨는데 이 또 내부에서는 잘하는 선수와 못하는 선수가 또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개 보면은 축구는 11명이 뛰는데 한 대회 보면은 교체 선수까지 포함해서 16명, 17명 정도를 뛰게 하거든요. 그런데 김학봉 감독의 23세 이하 팀은 23명 중에 23명이 모두 다 뛰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김학봉 감독이 그만큼 선수들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만약에 이게 골을 만약에 못 넣었다거나 졌다거나 이랬으면 또 막 비난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예를 들면은 이 결과가 안 좋았으면 아직도 베스트 11을 정하지 못했다. 그렇죠. 이게 문제다라고 지적을 받았을 텐데 이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이 선수들을 교체해가면서도 고른 경기력을 보였고 또 이 경기력과 이 조직력에서 이 비주전 선수들을 교체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이 평소의 훈련에서 이 고른 경기력과 조직력을 훈련해온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학범 감독의 뭐 용병술이라고 해야 될까,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이번에 좀 어쨌든 먹혔다, 이렇게 보는 게 맞긴 맞겠군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수비 선수가 사실 골을 넣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제 수비 선수가 골 넣는 것도 굉장히 그 중요한 그 강점 중에 하나인데, 6경기에서 총 우리가 10골을 넣었거든요. 네. 10골을 넣었는데 특출난 공격수가 있어서 이 한 선수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골 넣은 선수가 모두 6명이었습니다. 많이 넣네요, 다. 언제 골고루.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거죠. 상대 입장에서는 사실은 난감하겠어요. 그렇죠. 더욱더 상대 입장에서는 수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네. 자, 이제 김학범 감독이 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이 목표다 이렇게 밝혔는데 왜 금메달은 못 답니까, 우리가? 동메달 이상이 목표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왜 동메달 얘기 나왔냐 하면 네네. 김학범 감독이 자신감이 굉장히 얻은 것 같아요. 그제 귀국할 때 2012년에 우리가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 땄었거든요. 네네네.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것이다. 동메달 이상에 도전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겸손한 거네요, 그러면? 아니, 이제 과감하게 자기의 목표를 밝힌 거죠. 이게 겸손한 건 아니고, 그렇군요. 네, 오늘 이제 끝날 시간 다 됐지만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실 얼마 전에 코비 브라이언트, 우리 그 NBA에서 맞습니다. 정난 그 농구 선수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특히 둘째 딸과 같이 탔던 헬리콥터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거 좀 어떻게. 안타까운 사고였었죠.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스타이거든요. 근데 저희 세대는 마이클 조던이었습니다. 농구하면은. 저희 세대요? 네. 소담님 세대에서. 저는 아닙니다. 마이클 조던이었는데, 마이클 조던의 뒤를 이은 농구 스타가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안타깝게도 이 헬기 사고로 인해서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숨을 거두게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NBA에서도 이 코비 브라이언트를 추모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하고 있고요. 정말 좀 이 농구 좋아하는 팬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사실 뭐 예전에 그 성추행 논란도 한 번 있어서 조금 약간 좀 그렇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농구 선수로서는 엄청나게 인기 많았었는데 갑자기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전세기 4대를 투입해서 중국 우한에 거주하는 교민과 유학생 700여 명을 국내로 이송할 예정이라는 소식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우한에 거주하면서 기침이나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교민과 유학생도 비행기를 분리해서 태우는 방법을 얘기 중이고요. 국내 이송할 것이라는 정부 방침이 확인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관련해서 우려가 큰 만큼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희의 출발 새 아침, 내일 아침 7시 정각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